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아이 셋을 키우고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그중 막내딸은 제가 마음으로 품어 낳은 아이예요. 여느 또래 아이와 다르게 일찍 철이 들어 어른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지만 마음은 무척 여린 아이죠. 저희 부부가 그 아이를 품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시댁이 저희 친정과 가풍이 비슷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형제간의 의리와 정을 우선시하시던 분이었는데 시댁도 같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남매를 앉혀두고 늘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혈육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서로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야. 너희가 나중에 커서 결혼해 가족을 꾸리더라도 부부는 자칫하면 남이 되기 십상이지만 형제는 내 핏줄이라 두고두고 힘이 되는 거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에 둘이 제일이다 하고 서로 의지하며 돕고 살아야 해. 부모님께서는 형제간의 다툼이 있을 때 가장 크게 나무라셨고 양보와 배려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시켰습니다. 다툰 적은 많았지만 싸움이 오래가지 않았던 이유는 부모님 덕이 컸어요. 그래서인지 남동생은 지금까지도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죠. 결혼을 결심한 후 부모님보다 먼저 남동생에게 털어놓았고 남편을 가장 먼저 만나게 한 것도 남동생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놀라며 자기도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남동생 같은 포지션으로 저희 남매와 형제 관계도 같았죠. 그래서 자기 누나를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면서도 지켜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신우 역시 남편에게 의지를 하되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신우는 제가 보기에 정말 완벽하고 멋진 여성이었어요. 첫째라 늘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는데 딱 신우가 갖고 싶은 언니의 표본이었죠. 이대? 형님 정말 이대 나왔어? 그렇다니까. 그래서 나도 얼마나 부담됐는지 몰라. 적어도 누나만큼은 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내가 그만한 대학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뭐 어쩌면 누나가 그만큼 자극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일 거야. 그렇구나. 어쩐지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부터 심상치 않다고 생각은 했었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기업 취직해 적당한 시기에 시집. 지금은 커리어 우먼이자 멋진 엄마. 와, 나 형님 롤모델 삼을래. 진짜 멋있어. 우리 누나가 좀 멋있긴 하지. 근데 난 우리 누나처럼 그렇게 빡빡하게 사는 건 좀 싫어. 그래서 뭐든 욕심 없이 어우러져 살려고 하는 네 성격이 더 좋아. 더는 우리 누나 닮지 마. 설이니 할인이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극성 엄마라 스트레스 받을걸? 극성은 무슨. 요즘 그 정도 안 하는 엄마가 어딨다고. 난 우리 애들도 형님처럼 키울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도 똑부러지게 키워야지. 실제로 신우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면서도 아이들을 거뜬히 키워내는 슈퍼우먼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이들이 4살이었는데 미운 4살이라는 소리가 쏙 들어갈 만큼 예쁜 짓만 골라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다정할 때는 한없이 다정한 신혼부부의 육아 방식을 배워야겠다고 했죠. 게다가 신혼여행에 다녀와 인사드리러 온 날 일부러 시댁에 방문해 저희를 맞아주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제 옳게도 내 여동생이다 생각할 테니까 옳게도 날 어려운 손윗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언니 생겼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 우진이가 속썩이면 언제든 얘기하고 내가 제대로 교육시켜서 보내줄게. 누나.
아니, 누나는 내 편이어야지. 내가 결혼해보니까 든든한 시댁 식구 하나 있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더라. 그리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싸움은 파라리 남편 잘못이야. 잔말 말고 옳게 말 잘 들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요. 언제나 남편 편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제 편을 들어주는 게 동생을 위한 일임을 잘 알고 있던 분이셨죠. 그 후 실제로 신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나서서 챙겨주시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시집살이랄 것도 없었지만 행여 명절에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먼저 교통정리 해주시거나 본인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챙길 테니 친정이나 잘 챙기라며 제 부담을 덜어주시기도 했고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축하한다고 200만 원이나 해주시고도 때 되면 저희 애들한테 돈도 엄청 썼어요. 친정에서도 저희 신우하는 걸 전해 듣고 꼭 피가 섞여야만 혈연이냐고 전생에 무슨 년이 있어도 있었나 보다며 좋아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살던 제가 그 누구보다도 사람 일 한 치 앞을 모른다는 말을 뼛속까지 절실히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의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끔찍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날은 그저 평범한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 늦은 점심을 먹고 치우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님께 연락이 왔고 전화를 받은 남편이 사색이 된 채 옷을 챙겨 입더라고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누나네 사고 났대. 뭐, 사고? 가만히 있어봐. 일단 애들 옷부터 갈아입히고. 아니, 나 먼저 가볼게. 당신은 일단 애들 데리고 있어. 애들 데리고 갈 만한 자리 아니야. 심각한 건 아니지? 모르겠어. 일단 엄마 말로는 누나가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갔다는데. 아주버님은? 애들은? 남편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없이 차갑게 굳은 얼굴로 채비하는 남편을 보고 비극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죠. 일단 남편이 먼저 병원으로 출발한 뒤 도저히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남동생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 신우와 아주버님은 응급수술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애들을 찾자 남편도 시부모님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왜 그래? 설인이, 할인이가 왜? 여보, 말 좀 해봐. 이미 현장에서 사망해서 옮겨졌대. 어? 여보.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순간 저희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고 그 누구도 시어머니께 조용히 해달란 말을 하지 못했어요. 병원이란 장소가 그렇게 기분 좋은 장소가 아닌 줄은 알지만 저는 그때만큼 그곳이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명확히 느꼈으니까요. 그날 신우 가족은 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휴게소를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졸음 운전을 하던 트럭이 아주버님을 운전하는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어찌나 충격이 컸는지 앞좌석에 앉아있던 신혼부부도 중상이었는데 아이들은 그대로 창밖으로 다 튕겨나간 겁니다. 그날 아이들의 안전벨트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신우의 평생 한이 되었죠. 불행 중 천만다행으로 아주버님도 신우도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두 사람이 의식을 찾는 걸 기다렸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누군가는 두 사람에게 아이들 소식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낫겠지? 엄마는 말하다 또 쓰러지지. 아버지도 못하실 거고. 내가 할게. 아휴, 어떡해 정말. 형님도 아주버님도 깨어나신 게 지옥일 텐데. 어쩌면 좋아.
현실은 현실이니까 어떻게든 살아야지. 부모가 그렇게 누워 있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일단 영안실에 있었고 의식이 돌아오는 대로 아이들 장례를 치르기로 했었어요. 신우와 아주버님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다음 날이었는데 의식만 찾았지 제정신이 아니라 바로 말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신우는 워낙 상태가 위중해 중환자실에서 거의 눈만 깜빡일 수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상황이 더 나아 일반 병실로 옮긴 아주버님께 그 사실을 먼저 알렸고 총대는 남편이 매게 되었어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전 복도에서 기다렸는데 남편이 들어가고 몇 분 후 짐승 같은 소리가 병실에서 흘러나왔죠. 그날의 울음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아이 잃은 부모의 울음소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내려가 영안실에서 아이들 시신을 확인했고 그 후 장례가 진행될 수 있었어요. 장례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아주버님도 원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아이들 유골함은 일단 신우가 퇴원할 때까지 집에 두기로 했어요. 신우가 정신을 차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게 사고 후 일주일 만의 일이었어요. 올케, 우리 애들은? 하필 그때 면회를 들어간 게 저였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 관리를 못했습니다. 가족끼리 일단 거짓말을 하기로 말을 맞춰두었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저한테 애들 이야기를 물으니 당황한 거예요. 제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자 신우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형님, 일단 얼른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애들은 잘 있어요. 그때 이미 신우는 눈치챘던 겁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공허한 눈빛에서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답도 없었고 더는 묻지 않았기에 일단은 넘어갔구나 싶었죠. 신우가 퇴원한 건 거의 2달 만이었는데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도 애들을 찾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암묵적으로 신우 앞에서 애들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아주버님도 그저 신우 회복에만 힘썼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게 된 날이었어요. 갑자기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집으로 안 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집으로는 안 가. 집에는 당신 혼자서 가. 여보. 아빠, 문 열어줘. 신우는 그 어떤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처럼 단호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아주버님에게 태도도 냉랭했고요. 결국 신우는 친정인 시댁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문을 닫아 걸고 아주버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문 앞에서 신우를 설득했지만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죠. 그 뒤 아주버님이 매일같이 찾아오셨어요. 아이 잃고 아내는 겨우 퇴원한 상황에 본인은 출근도 시작됐으니 말도 못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아주버님 잘못은 아니라지만 본인이 운전하던 차에서 애들만 그렇게 됐으니 죄책감도 오죽했겠나요. 그 심경을 잘 아니 저도 시부모님도 그 2사람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어요. 결국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주버님은 결심이라도 한 듯 아이들 유골함을 가지고 시댁으로 오더라고요. 문 열어. 서린 엄마, 문 열라고. 애들 왔어. 애들 봐야지. 애들 안 볼 거야? 애들이라는 말에 방문이 조금 열렸는데 살짝 열린 틈 사이로 신우는 유골함을 확인하곤 싸늘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애들이 어딨어? 당신도 알잖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우리 서린이, 할인이
이제 이 세상에 없어. 우리 애들, 우리 떠났다고. 그딴 소리 짓거리려거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신우는 다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주버님도 저희도 모두 절망적으로 그 광경을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그 후 신우는 거의 좀비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영혼은 텅 비어있는 것 같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심지어 잠도 제대로 안 자는 것 같았습니다. 덩달아 시부모님께서도 하루하루 바짝 말라가셨고 어머님께서는 매일 우셨죠. 저희라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신우가 가장 힘든 그 순간 저희가 아니면 누가 힘이 되어줄까 싶어 바지런히 시댁을 찾았죠. 그렇게 지낸 지 2달쯤 지났을 때 아주버님이 시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 얼굴이 말도 못하게 상한 아주버님은 술잔을 기울이며 그러더군요. 집 정리하려고요. 집을 정리하다니. 갑자기 왜? 재경이 들어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장모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도 여기 있고 가뜩이나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혼자 잘 때마다 괴로워 미칠 것 같아요. 애들 방문은 첫날 말고 열어본 적도 없어요. 당장이라도 그 닫힌 문이 열리면서 하린이가 내고놀이 하자고 나올 것 같고 서린이는 아이돌 댄스 자랑이라도 할 것 같은데 집이 너무 적막해요, 장모님.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 잃은 부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본다면 안쓰럽고 슬플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보게 되니 말도 못하게 두렵더라고요. 세상에 그보다 더한 지옥이 있을까요? 과연 그 지옥에서 빠져나와 살 수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삶은 처참하게 망가졌고 두 사람은 마치 온몸이 늪에 잠겨 목만 내놓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매형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요. 누구도 못 말려. 그래요. 이건 아주버님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나 저러고 있는데 매형이라도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살아야죠. 애들 짐 정리는 저희가 도울게요. 아주버님 부탁으로 아이들 방 정리를 하러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옷을 정리해 상자에 넣고 애들이 그린 그림, 노트, 사진을 보면서 한참 눈물을 쏟았어요. 외숙모인 저도 이 정도인데 부모가 어떻게 이걸 하나 나였어도 못하겠다 했죠. 특히 옷에서는 여전히 아이들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급하게 더 좁은 집으로 아이들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아주 낯선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짐은 일단 작은 방 하나에 차곡차곡 상자째 쌓아두었고요. 이사 정리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려는데 생각에 잠겨있던 남편이 애들 옷이 든 상자를 하나 챙기는 거예요. 그건 뭐하게? 누나 언제까지 저렇게 둘 수는 없잖아. 정신 차려야지. 힘들어 하시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대체 언제까지? 매형 얼굴 상한 거 안 보여? 자기만 자식 잃었어? 매형은 안 슬퍼서 저러고 있겠어? 왜 지 혼자 애 잃은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이 매형 탓인 것처럼 저러냐고. 남편은 그 길로 옷상자를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신호 방문을 미친 듯이 쾅쾅 두드렸어요. 저러다 문고리 뜯어지겠다 싶을 때쯤 문이 열리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문을 세게 밀어젖히고 신우를 향해 아이들 옷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정신 차려! 서린이가 하린이가 이 모습 보고 좋다고 하겠다. 누구보다도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멋진 사람이라고 하던 애들인데 나중에 누나 같은 엄마가 되겠다고 하던 애들인데 애들이 하늘에서 이 모습 보면 어떨 것 같아? 신우는 날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떨어진 애들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믿기 힘들다는 듯이 그대로 주저앉아
애들 옷을 하나씩 들어 얼굴에 파묻더라고요. 그 순간 신우의 얼굴이 말도 못하게 일그러졌어요. 애들 옷에서 애들 냄새가 났거든요. 저도 옷 정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평소 그 집에서 쓰던 섬유 유연제 냄새와 더불어 묘하게 조카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느껴지더라고요. 분명 엄마인 신우는 그걸 명확히 느꼈겠죠. 경련을 일으키듯 바들바들 떨던 신우는 옷을 얼굴에 파묻고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그야말로 짐승의 울부짖음이었고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어 집 밖으로 나와버렸죠. 현실은 잔혹하게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을 뻗어야 했습니다. 다행인 건 아이들의 죽음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신우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이 보는 사람마저도 눈을 질끈 감게 할 만큼 고통스럽게 보였지만 신우는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그리고 신우는 이혼을 택했습니다. 이혼? 아니 대체 왜? 그냥 설인 아빠랑 못 살겠어서 그래. 그러니까 대체 왜? 그게 문서방 잘못이야? 문서방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도 아닌데 너 왜 자꾸 문서방 탓을 해? 설인 아빠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서 그래. 나도 알아. 설인 아빠 문제 아닌 거. 근데 그냥 힘들어.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얼싸안고 같이 헤쳐나가고 그런 거 하기 싫어. 나 힘든 거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설인 아빠 힘든 것도 보고 싶지 않아.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너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잖아. 그런 이유로 이혼한다고 하면 문서방은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아.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선택인지 아느냔 말이야. 알아. 다 내 탓이야. 설인 아빠 탓할 생각 없어. 그냥 힘들어. 그게 전부야. 차라리 별거를 해. 당분간만 헤어져 살아. 그러면 됐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 이거 누나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야. 내 일이야. 내 인생이고. 우진이 네가 참견할 부분 아니야. 아이 누나. 아무튼 다들 그렇게 알아줘. 설인 아빠랑은 조만간 만나서 서류 정리할 거야. 어떻게든 설득할 거니까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신우는 단호했습니다. 본인이 결정한 일에는 항상 그렇게 단호함을 보였어요. 평소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던 그 태도로 이혼 문제도 처리하더군요. 물론 아주버님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신우 뜻을 꺾지는 못했어요. 당신이랑 사는 미래에 불행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무너지지 않을 배우자가 어딨겠어요. 어쩌면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을지 모릅니다. 사고는 우리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신우의 이혼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막았어야 할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일어나게 될 그 끔찍한 일련의 사건들이 다 그 이혼에서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이혼 후 아주버님은 이사한 그 집에서 살았고 신우는 친정인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형님은 좀 어때요? 아까 재경이랑 같이 김치볶음밥 해서 먹었어. 요즘 먹는 양이 좀 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요즘은 좀 괜찮아. 다행이네요. 이번 주말에 애들 아빠랑 한번 들를게요. 이재랑 윤재는 안 오고? 아무래도 좀 그래서요. 형님 괜히 애들 보면 힘들어하시지 않을까요? 아휴, 아직은 힘들겠지. 그래도 네 아버지랑 나도 이재랑 윤재 본 지도 좀 됐고 애기들 그렇게 가고 나서부터 계속 눈이 밟혀 보고 싶은데. 그럼 형님 없을 때 자리 마련해 볼게요. 사고 이후 저희는 일부러 시댁에 갈 때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큰애가 4살, 작은애가 2살이었는데
올케한테 맡기거나 친정엄마가 와서 봐주시곤 했죠. 그 부분은 남편과 상의해 결정한 일로 신우가 먼저 아이들을 찾기 전까지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신우와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 시부모님께서도 많이 힘들어하셔서 시댁을 찾는 일이 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 근처에 온 저는 이상하게 전보다 길고양이 밥그릇이 늘어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그날도 집 앞에 고양이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일이 제 눈에 들어온 건 시어머니께서 고양이를 무서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처에만 있어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언짢아 하시는 것을 몇 번 봐서 아파트로 이사를 권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부쩍 고양이가 많이 보이네요. 괜찮으세요? 아유, 말도 마라. 아주 친절머리가 나서 죽겠어. 누가 집 근처에 밥 주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게 누구겠냐? 저의 물단지지. 네? 설마 형님이 주시는 거예요? 형님도 어머님 고양이 무서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고양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지 엄마보다 그래서 추위에서 덜덜 떠는 고양이 팔자가 더 걱정이 되나 보다. 알고 보니 그 문제로 시어머니와 신우는 조금씩 갈등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건 이전엔 신우가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애들이 살아있을 때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했을 때도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눈길을 주지 않았던 길고양이에게 연민을 느끼고 챙기기 시작했다니 이상한 일이었죠. 신우방을 열어보니 화장대 옆에 길고양이 주려고 산 사료가 2박스나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고생 좀 하시겠다 싶었던 거지 다른 걱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길고양이들 챙기면서 마음을 좀 챙길 수 있으려나 싶어 다행이다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웃과 심한 다툼이 생기면서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겨버렸죠. 이봐요, 재경엄마! 재경엄마! 에? 무슨 일이야? 이거. 이 앞에 고양이 밥그릇이라고 두고 챙기는 거 재경이 맞지? 아유, 애가 돌아다니는 애들 불쌍하다고 오며 가며 좀 챙긴 모양인데. 돌아다니는 짐승 새끼가 불쌍하면 얼마나 불쌍하다고. 이 앞에 쓰레기를 내다 놓지를 못하겠어. 아주 다 물어뜯고 난리도 아니라고. 미안해. 내가 재경이한테 잘 얘기할게. 잘 좀 이야기해. 내가 이 집 사정 봐서 참아줬는데 이건 아니잖아. 재경이 때문에 요즘 이 근방 길고양이들 아주 득실거리는데 우리 집 화단에도 똥을 한 바가지 싸놓고 갔다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 줄 알아? 알았어. 내가 잘 이야기할게. 미안해, 은정엄마. 시어머니께서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쩔쩔 매셨습니다. 이웃이 항의하듯 넘겨준 빈 밥그릇을 착잡하게 바라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죠. 알고 보니 항의하러 온 이웃이 그분이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형님하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나라고 얘기 안 해봤겠어? 덜아, 괜히 너한테도 몹쓸 소리 할까 싶어.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체념하신 듯 했습니다. 신우에게도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그 문제는 양보받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그 후 시어머니께서는 쓰레기를 내놓은 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골목 쓰레기들을 살피셨답니다. 혹시 길고양이가 헤집고 간 쓰레기 봉투가 있을까 싶어 고무장갑을 끼고 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처리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보다 못한 남편도 나서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누나, 엄마 새벽같이 나가서 쓰레기 처리하고 오신다는데 그거 알고도 이러는 거야?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괜히 나서서 하는 일이야.
그렇게라도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렇지. 왜 누나만 생각해? 엄마 아빠도 생각해야지. 그렇게 살 거면 따로 나가 살든지. 왜 엄마랑 아빠까지 누나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해? 내가 불쌍한 길고양이 좀 챙긴다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될 일이야? 걔들도 생명이야. 춥고 배고플 때 밥 한 번 챙겨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될 일이라고 해? 그냥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인간만 생명이야? 쟤들도 다 생명이야. 누가 뭐래? 정 그렇게 챙겨주고 싶으면 그 뒤처리도 누나가 있어야지. 왜 애먼 엄마를 고생시키냐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나서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는 건데 어쩌라고. 결혼 후 늘 사이좋은 다정한 모습만 보였던 남매 사이도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언제부턴가 둘 사이는 마치 상극처럼 만나면 소리 높여 싸우기만 했죠. 모든 게 어긋나고 엉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고양이한테 연민이나 동정할 수는 있지만 신우답지 않은 행동과 말에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더 심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아빠, 형님, 아무래도 병원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정신과 상담? 안 그래도 나도 염두에 두고 있었어.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요즘엔 부쩍 더 누나답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아버지랑 한번 상의해볼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저희 부부와 달리 어머님 반발이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신우가 전과 다르다는 걸 아시면서도 정신과라는 것에 꽂혀서 정신병자 취급하지 말라며 화를 내셨거든요. 저와 남편이 나서서 어떻게든 설득시켜보려고 했지만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큰 문제가 터진 겁니다. 길고양이 문제로 벼르고 있던 이웃이 고양이 밥을 챙겨주고 있는 신우를 만나 뒤집어 엎은 거예요. 말 그대로 밥그릇을 뒤집어 엎고 삿대질을 하며 화를 냈답니다. 여기 너만 사니? 어? 내가 너네 엄마한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왜 자꾸 여기다 밥을 줘? 그렇게 고양이들이 안타까우면 너가 다 잡아다 네 집에서 데리고 살아. 왜 피리 부는 사나이 마냥 온 동네 고양이를 다 끌어들여서 골치 아프게 해? 애들이 뭘 어쨌게요.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 봉투 뒤지는 건데 밥 챙겨주면 쓰레기 봉투 뒤질 일도 없겠죠. 내가 지금 쓰레기 하나로만 그러니? 우리 집 앞마당에 들어와서 허구한 날 똥 싸놓는 건? 차 스크래치에 밤마다 발정나서 쳐 우는 건 어쩔 거냐고. 그 집 아저씨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들어와서 동네방네 고성방가하는 건 참아지고 길고양이 좀 우는 건 그렇게 견디기 힘들어요? 능력 없는 남편이랑 밤마다 싸우는 소리는 허용이 되고 길고양이는 안 된다는 논리는 뭐예요? 뭐야? 이게 진짜? 결국 신우는 시어머니 뻘인 옆집 아주머니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기겁할 만한 사건에 휘말렸고 그 일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허리가 남아나지 않을 때까지 숙이고 다니며 사과하셔야 했어요. 사실 대부분의 이웃분은 고양이 밥 챙겨주시는 것에 큰 반대가 없으셨는데 몇몇 이웃분들이 어머님처럼 고양이를 싫어하셔서 문제가 더 커진 거였죠. 그 일로 시아버지께서도 크게 화내시며 신우에게 그럴 거면 당장 집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으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한 신우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전전긍긍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예요. 그 후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기로 결론이 나면서 신우가 정말로 온 동네 고양이들을 전부 집안으로 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고양이 포획틀을 사서 신우 방에만 4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리에 부랴부랴 달려간 시댁은 그야말로 개판,
아니 고양이 판이었습니다.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였고 남편이 총대를 메고 신우이를 정신과에 넣어 입원 치료를 시켰죠. 신우가 데려온 고양이들은 전부 유기동물보호소에 보내게 되었고요. 어딜 보내? 보호소? 절대 안 돼. 거기 보내면 결국 다 죽어. 안락사 시킨다고. 형님, 저희가 잘 알아보고 보내는 곳이에요. 거긴 동물을 전부 받는 기관이 아니라서 입양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양된 개체수만큼 유기동물을 받고 하는 곳이래요. 거짓말하지 마. 그런 곳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보내면 나 죽어버릴 거야? 아빠, 보내지 마. 나 올 때까지 한 마리도 보내면 안 돼. 보호소에 보낸다는 이야기에 눈이 뒤집혀 난동을 피우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알던 그 멋지고 당찬 신우의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신우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거예요. 더는 길고양이에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다 보니 부작용인지 살도 붙더라고요. 사고 이후 말도 못하게 얼굴이 안 좋아져서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사람을 살린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퇴원 후 한 달 만에 독립도 하고 취직해 회사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가끔 아주버님을 만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이 꼬박 3년이 걸린 어마어마한 대장정이었어요. 기다리면 결국 봄은 온다더니 그 지긋지긋한 겨울이 끝을 보이자 다들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차츰 상태가 좋아지면서 저희 애들도 만나기 시작했는데 부쩍 자란 아이들을 보는 신우 눈빛이 안 되긴 했더라고요. 저희 애들을 보는 신우의 눈빛은 그야말로 부모만이 알 수 있는 그 눈빛이었거든요.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고 신우가 보통의 삶을 사는 것 같자 시어머니께서는 재혼을 바라시더라고요. 재경아, 문서방이랑 다시 합칠 생각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럴 생각 눈꽃만큼도 없어. 문서방이랑 재결합이 싫으면 그러지 말고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받고 재혼해. 너 아직 한창일 나이인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나한테 바랄 걸 바래. 내가 문서방이랑도 헤어진 마당에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살겠어? 그러지 말고. 엄마, 그만해. 누나가 싫다잖아. 누나는 재혼할 생각 아니면 엄마 아빠 걱정할 일 없게 잘 살아. 엄마가 이대로 누나가 마음 둘 곳 없이 혼자 나이 들까봐 걱정하는 거니까. 나나 이제 엄마로는 한계가 있을 거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재결합도 싫다, 재혼도 싫다, 딱 잘라 알아서 하겠다는 신우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신우 원래 성격상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투루 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차츰 사고 이전의 모습을 찾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임감이 엉뚱한 곳으로 향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신우가 대뜸 입양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뭐? 아, 입양? 입양은 뭐 아무나 해주는 줄 알아? 남자 만나 재혼할 생각은 없는데 우리 할인이 설인이 같은 애들은 키우고 싶어. 이재랑 윤재 크는 거 볼 때마다 나도 애들 크는 거 보고 싶고. 나 능력 있어.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회사도 다녀. 내가 못 키울 이유 있어? 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애 키우고 싶으면 재혼부터 해. 재혼하면 뭐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아? 나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데 왜 굳이 남자 힘을 빌려서 애를 키워?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혼자 벌어서 애 키우는 일이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너 자꾸 왜 이래? 왜 자꾸 왜 엄마 아빠 속을 썩여? 나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려고 얘기하러 온 거지. 통보할 거면 뭐하러 가족들 다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해. 그냥 네 멋대로 살지. 너 계속 그렇게 살 거면 오지도 마. 아주 네 멋대로 살란 말이야.
시부모님께서는 잔뜩 화가 나셔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거실에는 저희 부부와 신우만 남았습니다. 남편도 속이 복잡한지 마른 세수를 하더라고요. 형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입양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아주버님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형님 혼자서. 왜? 옳게도 내가 혼자라서 힘들 거라고 생각해? 나 애 안 키워본 사람 아니야. 옳게보다 더 오래 키웠어.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우진이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생각 없이 막 섣부른 판단으로 이러는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찬성은 못하지. 누나 지금 애 키우고 살 정도로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멀쩡히 사회생활은 한다지만 입양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지가 중요한데 누나는 지금 오로지 누나 욕심만으로 애를 키우겠다는 거잖아. 이 세상에 자기 욕심 없이 입양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 욕심에 애 하나 편하고 행복하게 사라지면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뭐 어때서? 내가 아직도 설이니 할이니 붙들고 사는 것 같아서 그래? 애들을 어떻게 잊고 살겠니? 너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설이니 할이니는 내 마음속에 묻어놨어. 내가 죽을 때까지도 절대 못 잊을 거라고. 설이니 할이니는 설이니 할이니고 나도 애들 그리워하면서 애 하나 키우면서 살겠다는데 그게 온 식구가 나서서 말릴 일이야? 알았다고. 대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잖아. 자식 먼저 앞세운 게 3년이 흐른들 30년이 흐른들 어떻게 그 일이 잊혀지겠어요. 3년이 너무 짧다는 게 아니라 신우가 아이를 입양해 키울 수 있을 만큼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예전 그 멋있고 강단 있는 신우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이렇게 예기치 못한 데다가 공감을 얻기 힘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불안불안했거든요. 결국 신우는 온 식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육원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첫 번째 조카가 하늘나라에 갔던 그 나이 딱 9살인 아이를요. 기어이 이를 친 것을 보고 시어머니께서는 뒷목을 잡으셨지만 그 입양을 위해 1년 전부터 오랫동안 보육원 봉사를 다녔다는 이야기에 더는 입을 대지 못했어요. 아이를 입양한 후 엄마로 살면서 예전보다 더 생기를 찾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요. 온 식구가 반대했던 일이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와 입양된 아이 둘을 살리는 일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입양된 조카는 참 선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선천적으로 성향 자체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똑부러진 신우가 키웠으니 오죽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간 조카들과 비교하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조카가 신우에게 지나치게 깍듯하고 선을 지켜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연주야, 왜 안 먹어? 엄마 먼저 드셔야 해요. 엄마 오늘 일 있어서 늦으신다고 했어. 먼저 먹어도 돼. 그냥 엄마 오시면 먹을래요. 처음엔 시댁이 낯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더라고요. 뭘 먹든 신우가 와야 함께 먹었고 때에 따라 인사도 빠짐없이 하도록 시켰죠. 먹은 그릇은 싱크대에 담가놓게 시키고 어른들 이야기하면 조용히 앉아 기다렸어요. 애답지 않은 구석이 보여서 어떻게 데려와도 꼭 신우 같은 애를 데려왔나 싶었는데 저희 애들이랑 노는 거 보니 또 영락없는 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애들이랑 놀다가 식탁에 있는 컵을 떨어뜨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조카만의 잘못도 아니었는데 신우가 말도 못하게 화를 내는 겁니다. 서연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잘못했어요. 너 이 컵이 얼마짜린 줄 알아? 컵 때문에 누구라도 다치면 어쩔 뻔했어. 너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고 칠칠 맞니? 대체 누굴 닮아서 그래? 잘못했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형님, 왜 그러세요? 저희 애들이랑 장난치다가 그런 건데. 연주만의 잘못도 아니에요. 깨진 컵이야 치우면 되는 건데. 아니,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같은 잘못을 안 하는 거야. 서연주, 너 방에 들어가서 벽 보고 앉아 있어. 다시는 안 그럴 수 있겠다 싶을 때까지 반성해. 안 돼요.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형님, 그만하세요. 애가 겁에 질렸잖아요.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고 제대로 사과도 했는데 왜 그러세요? 연주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올케, 이건 어디까지나 내 아이 내가 교육하는 문제야. 올케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너 안 되겠다. 외숙모 있으니 눈치 보면서 하지도 않고. 집에 가야지. 엄마 잘못했어요. 겁에 질린 조카가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에 빌었지만 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신우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은 전에 조카들에게 보이던 태도는 확실히 아니었거든요. 한 번도 불합리하게 혼내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애를 몰아붙인 적도 없었어요. 저도 남편도 좀 아니다 싶던 와중 신우가 다시 한번 폭탄을 던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주 하나로는 애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여자아이 하나 더 입양하려고. 남자아이도 괜찮고. 뭐? 예, 아서라. 연주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무슨 또 입양이야? 이미 봐둔 애 있어. 누나, 지금 뭐 애 쇼핑해? 연주나 제대로 키워. 지금 누나 사정에 애 둘이 말이 돼? 안 될 건 또 뭔데? 아, 진짜 누나,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누나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온 가족이 나서서 뜯어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신우는 자기가 결정한 일은 번복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시부모와 신우가 말도 못하게 크게 싸웠었어요. 시아버님께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을 정도로요. 눈은 튀어나올 것처럼 크게 뜨시고 손찌검까지 하실 뻔했죠. 시부모님께서는 말을 안 했지 신우가 입양된 조카에게 하는 행동을 줄곧 못마땅히 하셨거든요. 알게 모르게 하늘나라에 간 조카들과 비교도 하고 입양된 아이에게 누굴 닮았냐는 아픈 말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 후로 신우는 시댁의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끙끙 앓던 어머니께 연락이 왔었어요. 아가, 이제 엄마야. 너가 재경이 좀 만나봐라. 내가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아주 답답해 죽겠어. 어머님도 안 열어주시는데 저라고 만나주실까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통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해봐라, 응? 남편은 그냥 포기하라고 누나가 많이 변해서 자기도 손 놨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지 싶었던 거예요. 다행히 만나자는 연락에 신우는 거절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집에서 만나지 않고 밖에서 만났지만요. 오랜만이에요,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연주도 잘 지내죠? 왜? 내가 뭐 연주 구박이라도 할까봐 감시하러 온 거야?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께서 걱정이 많으세요. 둘째 입양은 아직 안 했어. 아빠가 그거 확인하고 오래? 걱정이 많으시니까요. 형님, 저 결혼할 때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친언니 생겼다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지내자고요. 저 정말 형님 친언니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형님 연주 입양하고 밝아지고 행복해 하시는 거 알아요. 둘째 입양하고 싶다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조금만 더 신중하게 고민하면 어떨까요? 고민은 충분히 했어. 옳게도 알잖아. 나 고민 누구랑 공유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나 혼자 충분히 고민해보고
연주 동생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결정한 일이야. 형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 하나 있을 때랑 둘 있을 때는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시기엔 고민 없이 일을 벌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실 거고, 사실 연주도 아직 가정에 적응이 안 됐는데 새 입양아 동생까지 생기는 건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옳게, 난 가족이라면 뭐든 내 상황을 내 마음처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그 사고 이후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야. 그 누구도 내 마음은 이해 못해. 심지어 설인 아빠도 아마 모를 거야. 나를 위한 입양이라는 건 부정하지 않을게. 하지만 그러면서 보육원에서 자라게 될 아이들을 살리는 길인 거잖아. 나도 살고 애들도 살고 인생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랑 아빠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형님, 올케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나 만나러 온 이유 다 알겠는데 미안하지만 그 말 못 들어주겠다. 괜히 올케 말 들어줬다간 앞으로 엄마 귀찮은 심부름 다 올케가 해야 할 거야. 먼저 일어날게. 결국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그 후로 신우는 저희 부부와도 연락을 또 끊어버렸어요. 신우의 태도에 답답해하던 남편이 신우를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급하게 전 아주버님을 만나러 갔다 온 남편은 한껏 어두운 안색이 되어 돌아왔죠.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누나가 매영 찾아왔더래.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입양 문제로 매영이 필요하다고 했다나 봐. 입양하는데 아주버님이 왜 필요해? 연주는 문제 없었잖아. 둘째라 좀 조건이 더 붙었나 봐. 누나 형편상 둘이 좀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혼자면 혼인신고라도 좀 해달라고 했대. 뭐? 아, 형님 진짜 너무하시다. 아주버님 심정은 전혀 고려 안 하시는 거야? 그게 되는 사람이면 이혼도 안 했겠지. 매영은 아직도 애들 이야기만 나와도 우는데 누나는 아예 잊어버린 사람처럼 어떨 때 보면 무섭기까지 해. 그 사고 이후로 아무래도 딴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매번 이기적인 선택으로 주변을 곤란하게 하지도 않았겠지. 아, 형님 정말 왜 그러실까? 다행히 전 아주버님께서는 그 제안을 거절하셨고 그렇게 신우의 둘째 입양은 물 건너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차라리 둘째 입양이 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따지고 보면 첫째 입양부터가 잘못했던지요. 그렇게 형님과 연락을 끊고 산 지도 어언 7개월가량이 흘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님께 다급한 연락이 온 거예요. 현진아, 나 지금 경찰서야. 우진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너한테 했어. 네? 경찰서라뇨? 무슨 일이신데요? 얼른 좀 와줘.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지금 갈 테니까 진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과 함께 급하게 어머님이 말씀하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머님뿐만 아니라 신우도 같이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눈물 범벅이고 신우는 그냥 넋을 놓고 앉아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경찰관님, 이게 대체... 김수님 씨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오셨습니다. 예?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와 남편은 경악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신우이에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건 어머님 문제가 아니다. 신우 문제가 확실하다라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바로 신우에게 다가가더군요. 누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라니. 엄마가 그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이유도 배짱도 없는데. 안 그래도 저희도 그 점을 조사하려고 하던 차였어요. 그런데 두 분 다 협조적이지 않으셔서 보호자님들을 부른 겁니다. 사실 저희도 김수님 씨가 아니라 서재경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너무 경황이 없어서. 네, 몇 년 전 담비돈에서 아이 4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서재경 씨 집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담비돈이요? 네, 인근의 보육원이에요. 보육원? 설마 누나 아니지? 진짜 누나가 한 짓이야? 남편이 기겁하며 신우에게 물었지만 신우는 고장난 인형처럼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알고 보니 신우는 두 번째 입양이 불발되면서 해선 안 될 생각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다니던 보육원에서 눈에 밟히는 애들 4명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버린 것이었어요. 그 바람에 보육원이 발칵 뒤집혔고 경찰이 움직였죠. 일을 치고 나서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고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본인이 뒤집어 쓰려고 했던 거예요. 평소 사소한 거짓말 하나 못하시는 양반이라 경찰의 추궁에 말문이 막혀버렸던 것이고요. 자초지종을 듣던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졌고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앉아있던 신우에게 가서 뺨을 후려쳐버렸습니다. 야, 서재경! 정신 차리라고! 신우는 그제야 남편을 바라보더군요. 그러면서 눈을 질끈 감고는 겨우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 설인이 할인이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 뭐?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을 알아듣게 해!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내가 덕을 많이 쌓아야 우리 설인이 할인이가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불쌍한 애들 더 도와야 돼. 불쌍한 애들이 행복해져야 우리 설인이 할인이가 행복해진다고. 뭐라고? 누나, 정신 차려! 그 애들이 그럼 천국에 가질 어디가? 잘못한 것도 없는 그 죄 없는 애들이 어딜 가느냐고. 천국에 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누나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잘못된 생각 때문에 대체 몇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데. 신우는 울부짖으며 자기가 하는 행동은 모두 죽은 조카를 위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가 난 후 첫 외출에서 길에서 한 종교인을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마음이 물러있을 때 그 종교인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됐고 그 종교인이 부모가 선하게 살면 결국 그 복이 죽은 아이들에게 가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열린다고 했답니다. 사실 그러면서 특별한 기도금이 있다고 했는데 돈까지는 안 준 모양이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잊히지 않더랍니다. 부모가 선하게 살아야 결국 그 복이 죽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그 말이요. 그래서 길고양이 밥을 주기 시작하고 길고양이에게 집착했던 거였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졌지만 약을 끊기 시작하자 그 생각이 무섭게 잠식됐답니다. 밤마다 가시밭길을 걷는 아이들이 나오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면서요. 진심으로 입양하고 싶지도 않았고 엄마가 될 준비도 되지 않았으면서 아이를 입양한 거였어요. 훗날 병원 진단 결과 신우는 사고 후유증으로 망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이 죽은 아이들의 사후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대요. 그 일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됐고 보육원에서도 선처를 해주셔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납치됐다던 아이들이 신우 집에서 비교적 편하게 잘 있었다는 것도 정상 참작되었고요. 신우는 그 후 회사에서 잘리고
다시 정신과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영영 들어갈 생각으로 가 있으라고 했다. 고쳐지련지는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님. 분명 괜찮아지실 거예요. 원래 치유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다 쟤처럼 사는 건 아닐 텐데, 그렇다고 다 쟤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아버님의 무거운 한숨에 저희 부부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신우에게 입양된 그 아이였어요. 입양기관과 보육원에서는 파양을 권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 애를 다시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로 만나고 살면서 저희 부부와도 정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게다가 한 가정에서 입양되어 살던 아이가 다시 파양되어 돌아갔을 때의 절망감을 생각하니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제게 제안했고 저도 아이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끝에 그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물론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의 의사가 강해서 무사히 재입양할 수 있었죠. 후에 신우 면회에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고마워 올케. 고마워. 그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많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신우 표정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우는 지금도 이번 병동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나오는 걸 원하지 않고 있고요. 언젠가는 신우가 마음의 병을 다 치유하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신우가 벌인 일이 이해받기 힘든 일들이지만 다시 예전의 건강한 마음을 가진 신우를 만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후 신우도 원하지 않아 아이를 만난 적은 없어요.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착한 아이라 한 번씩 신우를 찾긴 하는데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만 둘러댔죠. 언젠가 아이가 자라면 그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며 신우를 만나러 갈 생각이에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밝게 잘 키울 겁니다. 신우에게 아이는 이렇게 키우고 보듬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